전념은 자발적으로 노력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팀원들은 리더가 강요한 일을 단순히 해내는 것에서는 아무것도 배울 수 없습니다. 반면 각자가 전념하여 일하는 조직은 성장할 수 있습니다. 리더는 팀원들이 일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지를 항상 생각해야 하며 업무를 작게 분리하여 직원들이 짧은 기간 동안 일에 몰두해 전념할 수 있게 도와야 합니다. 전념하기 전에는 반드시 선택을 해야 하며 네라고 답하는 것 외에 다른 선택지가 없다면 팀원들은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리더들은 영감과 권한을 주면 팀원들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일에 전념하리라 착각하지만 그 과정에 본인들의 선택이 없다면 순종하는 모습만 보일 뿐입니다. 행동에 전념하는 시기는 특정 목표를 이루기 위해 시간과 에너지를 바치기로 선택한 때입니다. 고언을 살펴봤을 때 전념은 사명감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사명감이 없는 사람들은 업무 성적이 낮고 회사 방침이나 프로젝트에 대해 일하는 신용만 합니다. 전념은 결정을 넘어 행동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행동 방침이 더 나은지 결정한 후에도 행동으로 옮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념은 그 결정을 행동으로 연결합니다. 리더가 효과적으로 팀원들과 협력하면 팀원들은 전념하게 되고 강요하면 순종하게 됩니다. 전념은 마음에서 나오지만 순종은 외부 요인이 강요한 결과입니다. 전념이 더 효과적인 이유는 내재적인 동기 요인이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전념하면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고 자발적으로 노력하게 됩니다. 하지만 순종하면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만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리더에게 순종하는 조직은 발전이 없습니다. 순종은 생각을 면제해줍니다. 다른 누군가가 결정한 규칙, 지시, 행동에 따르기만 하면 됩니다. 순종하면 생각과 의사결정이라는 골치 아픈 과정을 생략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간편합니다. 더 심하게는 책임을 떠넘길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조직에서 실수하고 나서 가장 흔하게 하는 변명은 나는 하라는 대로 했어 입니다. 내 책임이 아니야. 다른 사람이 결정한 거야. 라고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리더는 귀찮게 시간을 들여 전후 사정을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팀원들이 맥락을 모르는 상태에서 일을 할 경우 일을 그르치기 쉽습니다. 순종은 절차를 따르는 것을 지침으로 삼지만 전념은 절차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지침으로 삼습니다. 순종은 단순하고 육체적이며 반복적인 개별 과업에는 유용하지만 복잡하고 인지적이고 특수한 팀 과업에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전념은 자발적인 노력을 이끌어내지만 순종은 요구사항을 최소한으로 이행하게 할 뿐입니다. 다음은 전념을 위한 3가지 방법입니다. 첫째, 실행이 아닌 학습에 전념합니다.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가설을 세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가설을 세우려면 무엇을 할지와 더불어 무엇을 배울지도 결정해야 합니다. 가설을 세우면 배우고 개선하는 사고방식을 가지게 됩니다. 이를 통해 더 쉽게 전념할 수 있고 실패하더라도 좌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학습 모드에 있을 때 더 전념하기 쉽고 좌절해도 빨리 회복하는 이유는 우리의 뇌가 그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새로운 것을 탐구하고 발견하고 배우기를 좋아합니다. 행동하고 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 유쾌한 호기심을 가지면 삶이 더 재미있고 흥미로워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할까요? 라고 묻는 것에 그치지 않고 무엇을 배울까요? 라고 물어야 합니다. 둘째, 믿음이 아닌 행동에 전념합니다. 우리가 전념할 때 혹은 전념할 팀원을 구할 때 흔히 하는 실수는 같은 배에 탈 사람을 구하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팀원과 행동 방식은 물론이고 사고 방식까지 맞추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저 행동에 전념하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입니다.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당신과 다른 길을 선택하는 사람은 항시 있기 마련입니다. 생각까지 일치시키려고 하면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지연될 수밖에 없고, 사람들에게 당신은 틀렸다는 걸 인정하라고 요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이 리더로서 노력할 수 있는 건 결정을 뒷받침하는 행동을 한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는 것입니다. 굳이 좋은 생각이라며 믿지 않아도 됩니다. 동료와 조직이 얻을 학습 효과를 기대해 봅시다. 그것만으로도 회사에 충분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반대 상황에서도 같은 원칙을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이 팀원들에게 결정을 이행하라고 요구한 상황에서 그 결정에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팀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꼭 설득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도록 그냥 두어야 합니다. 그들이 결정에 따르는 행동을 하기만 하면 조직의 목표는 달성됩니다. 일단 결정이 난 후에는 반대자나 열외자에게 그들이 생각이 틀렸음을 설득하려고 애쓰지도 마십시오. 아무도 그 결정이 옳은지는 아직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셋째, 조금씩 나누어 완수합니다. 당신 앞에 7가지 음식을 그릇 하나에 층층이 담은 요리가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우선 한 입씩 먹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에도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위에 있는 올리브를 모두 먹고, 다음에는 치즈를 먹고, 다음에는 소스를 먹고, 즉 순차적으로 해치워 나가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먹게 되면 7층짜리 음식을 한 번에 먹는 것이 아니라 7가지 음식을 각각 먹는 것으로 방법이 바뀌는 것입니다. 반면 각 층을 얇게 해서 7층을 한 번에 깊이 뜨면 모든 층을 한 입에 먹을 수 있으므로 제대로 된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조금씩 나누어 완수한다 를 이해하는 방법입니다. 즉, 목표를 기준으로 전체 업무를 작게 나눠서 해나가는 것입니다. 제품 디자인, 제조 공정 개선 등의 업무에서는 의사결정을 해야 할 지점이 눈에 확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일부러라도 별개의 작은 조각으로 나눠야 합니다. 작게 분리한 일에 전념하면 짧은 기간 동안 일에 완전히 몰입할 수 있습니다. 일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감시하기 위해 뇌의 일부분을 남겨두지 않아도 됩니다. 미리 계획한 중단 시간을 곧 가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중대한 결정을 내릴 때는 단순히 기대하는 상황이 아니라 상반된 2가지 계획을 동등하게 놓고 논의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그래야 그때그때 상황을 객관적으로 살피며 몰입의 상승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무언가를 배우려는 목적으로 일을 조금씩 나누어 전념하면서 완수해야 합니다. 물론 만기 일이 되면 일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팀원에게 전념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음과 같이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실행 계획이 어떻게 되죠? 언제 프로젝트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까? 가설 검증이 끝난 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 업무는 언제까지 하는 거죠? 지난 시간 배운 협력에서 무엇 얼마나 어떻게로 시작하는 질문의 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얼마나는 확률을 물어보고 어떻게는 알고 싶어하는 마음을 표현합니다. 확률을 물어보는 얼마나는 얼마나 확신합니까? 또는 그 추측이 얼마나 확실하죠? 와 같이 쓰입니다. 알고 싶어하는 어떻게는 어떤 영향을 주죠? 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와 같이 쓰입니다. 어떻게나 무엇은 업무에 완전히 전념하기 위한 결심의 표현으로 씁니다.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시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빠르고 저렴하게 시험할 수 있을까? 어떻게는 장애물과 장벽을 걱정하며 머뭇거리는 대신
우리가 가진 시간과 자원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도록 사람들의 생각을 변화시킵니다. 할 수 없는 것에서 할 수 있는 것으로 초점을 이동시킵니다. 무엇으로 시작하는 질문 역시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당장 시도해볼 수 있는 가장 작은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일까요? 첫 단계는 무엇일까요? 업무에 전념할 때가 되었다면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방법이 또 하나 있습니다. 전념에 대해 대화할 때는 할 수 있다에서 할 것이다. 그리고 해야 한다의 순서로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흘러가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먼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당신이 저라면 무엇을 선택할 것 같나요? 좋습니다. 그러고 나서 뭘 해야 할까요? 리더는 팀원들이 할 수 있다, 할 것이다, 해야 한다 의 길에서 어디쯤에 있는지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 확인한 후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야 합니다. 일에 전념하게 되면 몰입이 시작됩니다. 이전 교육에서 몰입의 중요성에 대해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몰입이 지나치게 강하면 조직이 망가질 수도 있습니다. 이를 몰입의 상승이라 하며 행동 방침을 한번 선택하고 나면 설사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증거를 발견하더라도 이를 무시한 채 완강하게 이전 방침을 고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몰입의 상승은 투자자가 돈을 잃으면서도 손절매하지 못하거나 회사가 망한 상품에 계속 투자하는 일, 실패한 정책을 정부가 계속 밀고 나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몰입의 상승은 다음과 같이 작용합니다. 결정을 해야 하는 상황을 맞닥뜨리면 결정을 내립니다. 하지만 상황은 우리가 바라던 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결정이 잘못됐다는 증거가 쌓입니다. 이 경우 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행동은 잠시 멈춰서 고민하고 방침을 바꾸는 것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잘못된 결정을 잘된 결정으로 바꾸기 위해 계속 노력합니다. 이 노력이 때로는 통할 수 있지만 통제할 수 없는 요소의 경우에는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자신의 상황 통제력을 과대평가하면 몰입의 상승에 빠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리더가 몰입의 상승에 빠지면 팀원들은 자신의 의견을 말해봤자 소용없다고 생각할 것이며 자율성과 통제 권한 역시 잃을 수 있습니다. 몰입의 상승을 피하기 위해서는 결정자와 결정평가자를 분리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결정하며 쏟은 감정적 투자에 영향을 받지 않고 결정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가령 경영진이 회사에서 순환 근무를 하면 몰입의 상승을 피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임원은 이전 임원이 내린 결정에 어떠한 애착도 없기 때문에 성공하기 어려운 프로젝트를 과감히 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직의 사정상 순환 근무는 어려우므로 실질적인 방법은 상급자가 결정평가자 역할을 맡고 하급자 중 하나가 결정자의 역할을 맡는 것입니다. 물론 이건 역시 대부분의 조직에서 상급자가 결정도 내리고 평가를 하고 있어 실행이 힘들겠지만 진정한 리더라면 열린 마음으로 팀원의 의견을 들으며 대안을 만들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합니다. 팀원은 리더에게 가서 자신의 의도를 전해야 하고 동료들에는 적극적으로 피드백을 요청해야 합니다. 상급자가 자신의 대안을 거부하더라도 불만 없이 받아들여야 하며 승인이 나면 계획대로 진행하게 해야 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일하면 결정을 내린 팀원은 주인 의식을 강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소한 결정들이 지체 없이 행동으로 쉽게 연결되므로 일의 효율도 높아집니다. 이 모든 것이 리더의 역량에 달려 있습니다. 업무에 전념하는 것이야말로 목표 달성을 위한 중요한 걸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팀원들 모두 업무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자신의 의견을 내는 것이야말로 건강한 조직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리더는 팀원들이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도울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